인민반장은 북한 체제의 감시와 통제 최전선에 서 있는 직책입니다.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사상적 동향을 보고하는 역할이죠.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며 살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공허함이 커져갔습니다. 동생이 외부 영상물 시청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후 그 억압의 굴레는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상부의 무리한 밀고지시와 위협 속에서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압록강을 건너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과연 그녀는 이 위험한 탈출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평안남도의 작은 도시에서 시당 소속 인민반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인민반 구역을 순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민반에는 22가구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동향을 살피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수첩에 적어두는 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누가 언제 외출했는지, 누구의 집에 낯선 방문객이 왔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이 직책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웃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그들의 작은 실수나 말실수를 찾아내 보고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저의 성과가 되고 누군가의 불행이 저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시당 사무실에 가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7번 주택의 아주머니가 장마당에서 공식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화장품을 팔았다는 정보, 12번 주택의 남편이 술에 취해 현 정권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 18번 주택의 청년이 남한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의심 정보까지. 이런 내용들이 제 보고서에 담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인민반 내 젊은 부부가 중국에서 밀수된 DVD를 보다 발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도 일주일 동안 망설였습니다. 보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국 다른 주민의 제보로 그 사실이 알려졌고 그 부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로 그 집은 비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친척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때때로 그 빈집을 지날 때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저 역시 그들을 밀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게 위안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용기도 없었다는 점에서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민반장이라는 직책은 약간의 특권을 줍니다. 배급소에서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단속반에게 덜 걸립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매일 양심을 팝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지 아닐지 판단하고 그것을 보고할지 말지 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정신적 부담입니다. 모든 결정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동생 정철이 보위부에 끌려간 날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동생은 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24살 청년으로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중국에서 밀수된 DVD를 봤다는 이유로 새벽에 보위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인민반장이라는 직책이 그 순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동생의 잘못으로 인해 제 입지까지 위험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동생을 구하는 방법보다 저 자신을 보호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동생이 끌려간 후 일주일 동안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사무실에 가서 문의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인민반 사람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을 하면서 정작 가족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동생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경북도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영화와 남한 드라마가 담긴 DVD를 보았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지셨고 저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내 동생이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궁금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그 후에 왔습니다. 시당에서 저를 불러 면담했습니다. 동생의 사상적 불순성이 저의 인민반장 직책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동생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동생을 배신하는 말을 하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동생 사건 이후 3개월, 시당 사무실에서 박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근래 들어 제 보고서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인민반 내 사상적 문제가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고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까지 최소 2명의 불순분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저의 직위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직위 상실을 넘어서는 위협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명의 불순분자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민반 내에서 정말로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심하며 살아가니까요. 결국 누군가를 조작해서 고발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인민반 주민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누구를 희생시켜야 할까? 4번 주택의 노인? 아니면 15번의 젊은 부부?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예전에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무고한 이들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민반 순찰을 돌던 중 10번 주택 앞에서 학창시절 친구였던 민영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몇 달 전에 이사 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민반장으로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영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오랜만에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영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점차 이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민영은 저보다 대담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사람답게 살 수 없어 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영은 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루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탈북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체포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고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동생이 겪은 일, 박 부장의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시와 억압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민영과 헤어진 후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탈북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시스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 부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불순분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의 사건으로 저의 충성심이 의심받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를 배신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삶. 끊임없는 감시와 두려움 속에 사는 이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영을 다시 찾아가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브로커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후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영이 소개해준 브로커에게 연락했고 중국 국경까지 안내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가로 제가 가진 금반지와 달러를 모두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시당 업무로 며칠간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보기 힘들었지만 언젠가 더 나은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도시 외곽의 한적한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말수가 적고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국경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여정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도로를, 때로는 산길을 지나갔습니다. 검문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우회로를 이용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압록강이 보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강을 건너기 전 하룻밤 이곳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확인한 후 새벽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브로커에게 나머지 돈을 건넸습니다. 그는 돈을 확인한 후 새벽 3시에 깨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연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동이 틀 무렵 제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브로커는 돈만 받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국경 근처의 낯선 마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창고 근처를 배회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국경 쪽으로 가는 길을 관찰했지만 군인들의 순찰이 빈번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식량은 얼마 남지 않았고 몸은 지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속에서 압록강을 바라보며 나를 구해줄 사람은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비에 젖은 채 창고로 돌아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내일 밤 직접 강을 건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추위와 공포 속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국경 순찰대의 패턴을 관찰하고 밤이 깊어 순찰이 뜸해지는 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강물의 흐름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튿날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국경 순찰대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잠시 순찰이 뜸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압록강은 12월의 추위로 일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아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유일한 탈출 경로였습니다. 자정이 되자 창고를 빠져나와 조심스럽게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약해 어둠이 저를 감싸주었지만 그만큼 앞을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사용하는 군견일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마을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강가에 도착해보니 예상보다 넓고 검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음은 강 가장자리에만 형성되어 있었고 중간은 여전히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주저했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자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강을 건너 중국 쪽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젖은 옷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살아서 건넜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희망이 그것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의 어둠 속에서 잠시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민영이 알려준 대로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지만 국경 지역이라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도 탈북자를 찾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젖은 옷은 순식간에 얼어붙어 움직일 때마다 살같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1시간가량 걸었을까 멀리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접근할지 피할지 고민했지만 이대로는 저체온증으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농가였습니다. 마당에는 닭장이 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빠르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집 안에는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저에게 마른 옷과 뜨거운 음식을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그들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려는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으며 자유를 찾아 탈출했다고. 그들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공안의 단속이 심하니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에 숨겨주며 이틀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창고에서의 이틀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중국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골 풍경이었지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북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보기 힘든 여유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이틀 후 남자가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또 다른 조선족 남성이었는데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브로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심양까지 데려갈 수 있다고 했지만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비용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대신 심양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일하며 돈을 갚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트럭의 뒷칸에 숨어 국경 마을을 떠났습니다.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창밖을 볼 수 없었지만 북한을 조금씩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에 쥔 것은 불확실한 미래뿐이었으니까요. 중국 심양 외곽의 조선족 농장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농사일을 돕고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농장 주인은 역시 조선족 부부였는데 비교적 친절했지만 항상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은 탈북자를 숨겨주다 발각되면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에게는 친척이라고 소개했고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농장에서의 생활은 북한에서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숨어 지내야 했고 언제 공안에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언제든 북송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농장 주인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제3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몽골, 태국, 라오스 등이 그 경로였습니다. 그중 라오스를 통하는 루트가 최근 가장 안전하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행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비용은 농장에서 일한 대가와 주인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농장 주인 부부는 제게 작은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옷과 약간의 식량, 그리고 비상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타인의 선의를 경험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다른 탈북자 2명과 함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살 남짓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붙잡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윈난 국경 도시에 도착했을 때 기차역에서 예상치 못한 검문이 있었습니다. 공안들이 모든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짜 신분증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역사 밖으로 빠져나가 달아났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통해 도망쳐 시장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시장의 인파 속에서 한참을 숨어 있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브로커와 다른 일행들과 헤어졌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조선족 여성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라오스 국경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그쪽으로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제게 새로운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낯선 이의 선의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새 브로커의 도움으로 라오스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며칠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숲속에서 자고 낮에는 마을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국경 수비대를 피해 야간에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어둠을 틈타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 땅을 밟는 순간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숲속에 매복해 있던 라오스 국경 수비대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도망칠 틈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국경 초소로 데려갔고 거기서 간단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통역이 없어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그들은 저를 불법 입국자로 취급했습니다. 초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트럭에 실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민국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보호소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작은 방에 여러 명의 여성들과 함께 갇혀 지냈습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불법 월경자들이었고 몇몇은 저와 같은 탈북자였습니다. 보호소에서의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좁은 공간, 하루 두 끼의 부실한 식사, 열악한 위생 상태까지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안이 있었다면 적어도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오스는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지만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보호소에 있은 지 2주쯤 지났을 때 한국어를 하는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보호소 내 탈북자들을 면담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면담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친절하게 제 상황을 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경로, 현재 상황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돕고 있으며 한국행을 원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이후 계속해서 도망치고 숨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생긴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외교적 절차가 필요했고 서류 작업과 라오스 당국과의 협상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보호소에서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답답함과 불안감이 몰려올 때마다 북한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자유를 얻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다시 찾아와 라오스 당국과 협상이 끝났으며 곧 태국으로 이동한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국을 거치는 이유는 라오스에서 직접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으로 이동하는 날 처음으로 자유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 대사관 직원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더 이상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태국 방콕에서는 한국행 준비를 위한 임시 숙소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민들도 만났고 그들과 경험을 나누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제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억압된 삶, 강을 건너며 느꼈던 공포,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 라오스 보호소에서의 고통,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내 나라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태어나고 자란 곳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저의 새로운 고향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 달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과정, 중국에서의 경험 등 모든 것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조사가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이해, 직업교육,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민주주의, 정치제도,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예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심리적 적응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 특히 인민반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감시했던 과거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그것이 제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종종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사소한 일에도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경기도 외곽의 임대주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내 공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언제나 누군가의 감시 아래 살았고 탈북 과정에서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을 잠그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타는 법부터 은행 업무,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 생활은 더 복잡했습니다. 여러 번 길을 잃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강한 제 말투 때문에 종종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목표보다는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거지 근처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사람도 있었고 무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간혹 제 말투를 듣고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질문에 당황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남을 감시하고 의심하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도움을 주고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임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감시하는 대신 이제는 웃으며 살아가자라는 다짐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라오스에서도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낯설고 어렵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딛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북한 내 무역 부문에 갑작스러운 검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때 묵인되던 거래들이 하루아침에 비사회주의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무역 일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단 한 달 사이에 10명이 넘는 간부들이 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가족들까지 외딴 지역으로 추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무역 일꾼 가족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두만강을 건넜다는 정보가 포착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성실히 국가를 위해 일했던 그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대외무역 일꾼으로 일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능력을 인정받아 중국과의 국경무역부서에 배치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문서 작업만 했지만 점차 중요한 거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동지, 이번 거래도 잘 부탁하네. 상급자들이 저를 신뢰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10년 동안 식료품, 의류, 생필품 거래를 담당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중국 측 담당자들과 연락하며 거래 조건을 조율했죠. 가끔 국경 지역으로 출장을 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언제나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어요. 우리 체제에 충실한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아내와 두 아이는 제가 일하는 동안 다른 가정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배급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식량을 받을 수 있었고 간부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자격도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제 성격이 매사에 꼼꼼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라 일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요. 도연동무는 믿을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끔 중국 측 연락책인 왕리안이 우스갯소리로 정 선생, 당신은 너무 꼼꼼해서 장사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면 속으로 웃기도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안정적인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내일 계획을 이야기하던 그 평화로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진짜 삶이었고 언젠가는 다시 가족과 함께 그런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상부에서 문서 작업이 더 복잡해졌고 거래 보고서를 2번, 3번씩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근 자본주의 요소가 스며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 회의에서 자주 언급되었죠. 당시에는 단순히 일시적인 단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 중국 거래처에서 온 왕리안이 청진에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동지, 미안하지만 당분간 방문이 어렵게 되었소.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곧이어 저희 부서의 중국 출장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고 예전에는 문제없던 거래 방식들이 이제는 비사회주의적이라며 지적받기 시작했죠. 어느 날 사무실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김성국이라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감시원이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도현 동무, 앞으로 자주 뵙겠소. 우리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맡게 되었소. 그날부터 김성국은 거의 매일 사무실에 나타났고 우리의 모든 업무를 세세하게 관찰했어요. 문서를 검토하고 전화통화를 주의 깊게 듣고 가끔은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질문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오늘은 어땠어? 저는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안심시켰지만 사실 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아졌어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예전에는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김성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한때는 신뢰와 협력이 있던 곳에 이제는 불신과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더욱 어두워진 것은 박민호가 갑자기 사라진 후였습니다. 민호는 제 곁자리에서 일하던 동료였어요. 그날 아침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누구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죠. 민호 동무가 어젯밤 체포되었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저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동료가 사라졌고 그 다음 주에는 3명이 더 없어졌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들이 자본주의 사상 오염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민호의 가족이 외딴 지역으로 추방되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매일 누가 다음이 될지 두려워하며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강태식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도연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사무실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조심해, 김성국이 우리 부서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신문하고 있어. 특히 너를 주시하고 있다고 들었어. 태식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태식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항상 규칙을 따르고 충성스럽게 일해왔는데.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야.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날 김성국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도현 동무, 잠시 이야기 좀 나눕시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조사실로 들어가자 그는 중국 측 거래 내역이 적힌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거래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소?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제 뒤를 따라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전화는 도청되고 있을 것이고 대화는 녹음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집에서조차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새벽,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정도현, 자본주의 사상오염 혐의로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끌려나갔어요. 구류소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 며칠 동안 끊임없는 신문을 받았어요. 중국 측과 불법 거래를 했지? 왕리안에게서 받은 자본주의 선전물은 어디 있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한 채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신문이 계속될수록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온 모든 성과를 부정하고 저를 외부 세력과 내통한 반역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저희 집이 철저히 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외화로 산 몇 가지 물건들과 중국에서 온 선물들이 모두 불법 물품으로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열흘 후 갑자기 저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제 직책은 박탈되었고 탄광으로 재배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은 저를 더욱 괴롭게 했어요. 아내는 여위어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사상 불순분자의 자식이라고 놀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은 거였어요. 탄광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깊은 갱도에서 석탄을 캐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 고통이 더 컸어요. 한때 존경받던 무역일꾼에서 이제는 아무도도 눈길 주지 않는 평범한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었어요. 배급량은 줄어들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해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가족을 위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탄광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 이어질 무렵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저처럼 예전에는 무역 부문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휴식 시간에 가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도연 씨, 당신도 내 처지와 비슷하군요. 준혁의 말투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중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기 혹시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깨달았습니다. 너무 위험한 대화였기에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는 조금씩 중국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두만강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은 속삭였죠. 사실 몇 년 전 제가 무역 일꾼으로 일할 때 준혁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지금 그가 저에게 탈북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아내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이 함께 보였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탈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했죠.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함께 가요. 가족이 흩어지면 안 돼. 그녀의 말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그것이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아이들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큰아이는 14살, 작은아이는 11살이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해.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여행이 될 거야.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도 학교에서 겪는 차별과 고통을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준혁의 도움으로 탈북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국경 지역의 경비 상황, 강을 건너는 방법, 중국에서 처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위험했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가족은 집을 떠났어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소리내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두만강까지는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했어요. 준혁이 알려준 대로 특정 지점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경비가 느슨한 지점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건너편의 중국 땅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가장 어린 아이를 등에 업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깊었어요. 숨을 제대로 쉬기도 힘들었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작은 아이가 물을 무서워했지만 단 한 번의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두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브로커의 안내로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새벽녘 조선족이 많이 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장명호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명호는 제가 무역일꾼 시절 종종 거래했던 조선족 상인이었어요. 정 선생,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소.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동정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명호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그의 헛간에 임시거처를 마련했어요. 그곳에서 숨어 지내며 중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밖에 나갈 때마다 공안에 발각될까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큰 문제였어요.
명호는 친척이 운영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아니까 월급은 적을 거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요. 그의 말대로 월급은 중국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아내도 함께 일했고 아이들은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외출은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작은 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지내는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친구도 사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저녁이면 저희가 아는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간단한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어요. 이렇게라도 공부해야 나중에 한국에 가서 따라갈 수 있어. 아내는 늘 아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명호가 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이 지역에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더 이상 여기 있는 건 위험할 거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공안의 검문이 잦아지고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몇몇 탈북자들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명호는 저희 가족에게 한국행을 제안했어요. 중국에 계속 있는 건 너무 위험하오. 한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게 느껴졌고 그곳까지 가는 과정도 위험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언제까지나 숨어 살아야 했고 아이들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었어요. 가족의 의견을 물었더니 모두가 한국행에 동의했습니다. 새 출발을 하자. 아내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으로 가는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명호는 저희 가족을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와 연결해 주었어요. 이분은 많은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냈소. 비용이 좀 들겠지만 믿을 만하오. 저는 6개월 동안 모은 돈 대부분을 브로커에게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새 삶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여정은 중국 남부 지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했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검표원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실수로 말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준비한 신분증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지만 매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국 남부에 도착한 후 우리는 짐을 최소화하고 베트남 국경을 향해 출발했어요. 국경 지역은 감시가 삼엄했기 때문에 밤중에 산길을 통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합류했어요. 총 6가족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베트남에 도착한 후 우리는 임시 거처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브로커는 다음 행선지인 태국으로 가는 방법을 준비했어요.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해요. 그곳에서 보호를 요청하세요. 그의 지시는 분명했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어요. 우리가 머물던 거처 근처에서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숨어. 브로커의 급한 외침과 함께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작은 아이가 겁에 질려 울려고 했지만 아내가 재빨리 아이의 입을 가렸어요. 밤새 숨어 있다가 다음날 새로운 집결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무사했지만 다른 2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침내 태국으로 넘어가는 데 성공했고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대사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지난 몇 개월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친절하게 우리 가족을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대사관에서 며칠을 머문 후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보면서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신이 났지만 저와 아내는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의 크기와 현대적인 시설에 압도되어 말을 잃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 가족을 맞이해 조사와 적응 교육을 위한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지내게 될 겁니다. 그들의 설명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적응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과정, 중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자세히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했지만 점차 그들이 우리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 법률, 일상생활, 취업 준비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용해보고 인터넷을 경험했습니다. 와,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하나원 생활 3개월을 마치고 우리 가족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 덕분에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법부터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법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지? 처음에는 자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놀랍게도 빠르게 적응했어요. 학교에 들어간 지 몇 개월 만에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어도 더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 방과 후 컴퓨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거 정말 재밌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비록 힘들었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 점차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대우해줘요. 아내의 말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취업은 더 큰 과제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추천해준 중소기업에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회사에서는 컴퓨터 사용이 필수입니다. 한국어 문서 작성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과 지식은 여기서 거의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한국어 문서 작성 연습을 했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힘들었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들의 말처럼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6번째 면접에서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사장님이 제 성실함을 높이 샀다고 했어요. 경험이 부족해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보조 일을 맡았지만 점차 중국과 거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 지식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약 1년 후 우리 가족은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러 한강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낸 보람을 느꼈어요. 3년이 지나 저는 작은 무역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을 돕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우 작은 규모였지만 성실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직원도 2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둘 다 저처럼 탈북민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늘 탈북한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가족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고 아내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저 역시 제 사업을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선택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구나. 이 말을 속으로 되뇌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수도꼭지가 도무지 안 나오길래 고장인가 했는데 옆에 있던 분이 손을 슥슥 대니까 물이 콸콸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자동으로 나오는 수도꼭지? 너무 신기해서 무슨 요술인 줄 알았어요. 게다가 휴지도 화장실 안에 그냥 구비돼 있고 종이 타월도 마음대로 뽑아 쓰라고. 이거 다 무료 맞죠? 한국에서 전기는 24시간 켜지고 원하는 물건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자유와 풍요가 너무 생소해서 밤새 잠 못 이뤘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만나볼 북한 출신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북한 체조부에서 뒷배경이 있는 친구들에게 밀려나 장마당에서 근근히 먹고 살았던 그녀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정착해 살고 있는 이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동북부 지방의 산골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겨울이 길고 눈도 많이 왔어요. 어릴 때부터 생활이 궁핍해 먹고 사는데 늘 애를 써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친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어머니와 둘이 살아야 했기에 형편이 더욱 어려웠지요. 그래도 북한 체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국가가 정한 학교 과정은 성실히 따라갔습니다. 고등중학교 때는 집단체조 후보반에 들어갔는데 키가 좀 크고 팔다리가 길쭉해서 뽑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체조부에서 뭔가 성과를 내면 삶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행사 때마다 저희가 보여주는 군무나 집체 연습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식량 사정이 나빠져 영양 공급도 제때 못 받고 부상자가 속출해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니 점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뒷배경이 있는 친구들은 훈련을 잘 못해도 중요한 무대에 우선적으로 나가고 저처럼 뒤가 없는 사람은 밀려나기 마련이었어요. 결국 저는 큰 부상을 당한 뒤 집단체조에서 탈락 처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구경 상점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식의 생활을 계속했어요. 북한에서는 워낙 장마당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암암리의 장사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니가 마을 공장에서 간단한 일감이라도 잡으려고 애쓰셨지만 그걸로는 식량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장마당에서 작은 물건을 떼다 되팔며 근근히 돈을 벌었죠. 마른 야채나 강냉이 가루 같은 걸 팔다가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제품들이 북한 것보다 훨씬 인기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씩 그쪽으로 확대해 봤습니다. 단속을 피해 다녀야 했기에 늘 가슴이 쿵쾅댔지만 당시에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라는 절박함이 컸어요. 한 번은 장마당에서 불시 단속에 걸려 물건과 돈을 전부 압수당했고 가까스로 체포만 면했습니다. 그때 충격이 어찌나 크던지 이 나라에서 숨통을 좀 트이게 살려 하면 꼭 이런 식으로 막히는구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하는 절망이 밀려들었지요. 그러나 중에 체조부 시절 알고 지냈던 후배가 탈북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후배가 정말 한국까지 갔을까? 간다면 무슨 수로 갔을까? 거긴 진짜 잘 사나? 이런 궁금증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남조선은 썩어 문드러진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가들만 호의호식하고 노동자들은 거지나 마찬가지다. 라고 선전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남쪽에 가면 자유가 있고
먹는 것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들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거든요. 저를 진짜로 탈북하게 만든 결정타는 어머니의 급격한 건강 악화였습니다. 워낙 영양 상태가 나쁘고 병원에선 약도 없으니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는데 제가 장사로 모아둔 돈마저 단속에 빼앗기니 약조차 구할 길이 막혀버렸죠. 당장 어머니를 구하려면 조금이라도 영양제를 사오거나 좋은 의사를 찾아야겠는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둘 다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겠구나 싶은 두려움이 커지니 그때부터 제 안에 차라리 국경을 넘어 약이라도 구해오자. 갈 거면 아예 남쪽으로 탈출하자는 결심이 뚜렷해졌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발각되면 노동단련대나 교화소로 끌려가는 건 물론이고 운이 나쁘면 총살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워낙 다급했기에 브로커를 찾기 위해 장사꾼 언니들에게 어렵게 소개를 받았는데 일단 그 브로커를 100% 신뢰하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저는 목숨 걸고 해보자라며 어떻게든 돈을 구해 브로커 비용 일부를 마련했고 어머니께 함께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무척 망설이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네가 원하면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해서 눈물을 쏟았어요.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이 짠합니다. 며칠 뒤 저희는 밤늦게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 있는 물건은 헐값에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꿔두었는데 그마저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지시하는 대로 작은 트럭 짐칸에 숨어 국경 근처까지 이동했어요. 트럭 안은 공기가 탁하고 좁아서 어머니랑 저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쉴 만큼 긴장했습니다. 어디서 군인이 서류 검사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죠. 고개도 못 들고 몸을 웅크린 채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서 국경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강을 건너는 순간이 제 생애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너무 차갑더라고요. 깊은 곳에 빠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끝장이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발만 더듬더듬 뻗었죠. 중간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들키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입이 바짝 말랐지만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얼른 건너야겠다 싶었죠. 운이 좋게도 경비병한테 들키지 않고 강을 다 넘어섰을 때 정말 이제 다 살았다고 안도하면서도 과연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걸까? 하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엄청난 길을 이동해야 했어요. 운 좋게도 브로커가 마련해둔 헛간에 숨어 하루를 보내고 새벽에 작은 승합차에 올라타 도시로 이동했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브로커가 이제 남쪽으로 가려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거쳐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제 귀에는 전혀 현실감이 없었어요.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문맹이 된 기분으로 브로커의 지시대로만 움직였어요.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 이동하고 경찰이나 군인을 피하려면 산길을 돌아가야 하고 그러는 중에 다른 탈북민들 몇 분도 합류했는데 다들 지친 얼굴에 말수도 적었고 서로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아도 그냥 조용히 눈빛만 교환했어요. 여기서 누가 실수라도 하면 전부 잡혀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조마조마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아찔했던 건 동남아 어느 국경에서 차량 검문을 당할 뻔했을 때였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차를 세우고는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했거든요. 저는 가방을 꽉 움켜쥔 채 끝났구나 싶었는데 기적적으로 그 병사가 창문을 조금 들여다보고는 그냥 지나쳐 주더라고요. 만약 그 순간 걸렸다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고 그러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저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함께 큰 처벌을 받을 게 뻔했으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긴 여정을 거쳐 어렵게 대사관과 연결이 되었을 때 저는 그제야 이젠 좀 사선은 넘었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안심은 못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탈북민을 찾아다닌다거나 현지 공안들이 수상히 여겨 체포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죠.
좁은 방 안에 갇힌 듯이 몇 주를 지내며 부디 빨리 한국행 비행기 표가 나오길 하고 속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탄 날, 공항에서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렇게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 공항 내부가 워낙 넓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 눈이 부셔서 머리가 어지러질했죠. 주변에 서양 사람들도 많고 각종 면세점이나 편의시설이 가득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라는 건가? 북한 밖은 이렇게 다채로운가? 하고 무슨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을 때 어머니랑 손을 잡고 부디 무사히 도착하자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 얻는지 모릅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정말 한국 땅에 발을 디뎠구나 하고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어머니도 울지 않으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저를 보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공항에서 난생 처음 경험한 또 하나의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깨끗하고 체계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환영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내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리둥절한 와중에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었어요. 줄을 서서 서류를 작성하고 뭔가 기계에 지문을 찍기도 했는데 그 기계가 너무 신기해서 몇 번이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뒤 합동조사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쳐 하나원에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살아오며 그런 환경을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모든 게 낯설고도 놀라웠어요. 일단 식사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반찬 가짓수가 여러 가지나 되며 부족하면 더 가져다 먹을 수도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한 숟가락마다 이렇게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걸까 하는 이상한 미안함이 들다가도 이왕 나온 거 맛있게 먹자 싶어서 정신없이 먹곤 했지요. 또 하나원 강의에서 직업이 얼마나 다양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노동 현장에 배치되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직업을 주도적으로 고른다는 발상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하나원에서 몇 주 정도 지낸 후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떨어져서 가장 신기했던 건 어디서나 불이 밝다는 거였어요. 밤에도 길거리가 대낮처럼 환하고 교통수단도 벗으며 지하철이며 밤늦게까지 다니니 여긴 밤이 없는 나라구나 하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또 지하철역 안에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와 전광판이 많아서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놓쳐도 쉽게 돌아갈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마다 안내 화면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한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교통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 어느 노선이 몇 분 뒤에 온다는 걸 화면으로 알려준다는 게 거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스마트폰이라는 걸 받았을 때도 엄청 흥분했어요. 저한테 이걸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전 세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손바닥만한 기계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점이 상상 초월이었죠. 친구들이 여기서는 앱이라는 걸 깔았으면 은행 업무도 하고 택시도 부르고 밥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그럼 정말 밖에 안 나가고도 다 되는 거야? 싶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데도 처음 가봤는데 밤이든 새벽이든 문이 열려 있고 음료부터 밥거리까지 다 살 수 있으니 여긴 정말 천국인가 하고 입이 떡 벌어졌죠. 정착 교육을 마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방의 임대주택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처음 들어간 날 부엌 한가운데 놓인 가스레인지와 수도꼭지, 게다가 싱크대 위에 달린 후드 같은 장치가 저를 완전히 멍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불을 직접 떼지 않아도 밥을 지을 수 있다니, 심지어 온수까지 나오다니 하고 감격했습니다. 어머니도 씻을 물 걱정 없이 맘껏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셨어요. 북한에서 겨울엔 항상 물이 얼어서 몇 번을 녹였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수도꼭지 돌리면 콸콸 나오는 데다 온수까지 나오니 그날 밤도 둘이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룬 채 이렇게 편해도 되나 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처음에 장을 보러 큰 마트에 갔을 때도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그동안 식재료라 해봐야 쌀이나 옥수수,
기본적인 채소 몇 가지 사려면 온종일 장마당에서 물건값 흥정해야 했고 품질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긴 번듯한 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고 물건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고 가격도 딱 표시돼 있어서 마음 편히 골라 담으면 되더라고요. 계산대에서는 바코드로 삑 소리만 내도 자동으로 합계가 나오고 거스름 돈도 척척 주는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신기했어요. 어머니께서 계산대가 저절로 값을 알아맞힌다니 말이 되는 거냐며 혀를 내두르셨던 기억도 납니다. 한편으로는 TV를 켜보면 수많은 채널이 있어서 뉴스부터 예능, 드라마, 심지어 해외 방송까지 다양하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중앙TV나 지방방송 몇 개뿐이었는데 거기도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늘 같은 선전물이나 반복된 뉴스를 봐야 했거든요. 여기서는 K-팝은 노래 프로를 틀면 젊은 가수들이 춤도 잘 추고 화면 화질이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실제 무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집단 체조를 할 때 스피커로만 듣던 음악과는 달리 이들은 개성 있는 스타일로 무대를 채우니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구경했죠. 저런 옷과 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걸 펼치는 거구나 하며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착 직후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미용을 배우려고 등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머리에 물들이고 손톱에 칠하고 이런 건 보통 날라리들이나 하는 짓으로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선 그것도 엄연한 전문 직업이더군요. 처음엔 롤 말고 드라이하는 기본부터 배우며 실수를 많이 해서 북한 말투 쓰는 애가 뭘 알겠냐며 놀림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강사님과 동료들이 실수해도 괜찮다. 천천히 익혀가면 된다고 격려해 주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점이 뿌듯했고요.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근처 구내식당에서 취사 보조 일자리를 찾으셨어요. 하루에 몇 번씩 식재료도 관리하고 반찬도 만들면서 바쁘게 사시는데 예전에 가스불은 어떻게 다루냐, 재료는 어떻게 구하냐 걱정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는 칼질도 번듯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료는 마트에서 사오시면 되니까 북한 때보다는 훨씬 생활이 편해지셨죠. 가끔 제가 미용 연습을 한다며 머리를 만져드리면 설이야, 꿈만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새 삶을 살 줄이야. 하고 물끄러미 거울을 보시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세요. 저도 일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 사이에서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신기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해요. 정말 북한은 TV도 제대로 안 나오나요? 전기도 맨날 끊기나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사실대로 그렇다고 대답하면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향해 그래도 요즘은 북한 경제가 좀 나아졌다던데 하시면서 저를 조심스럽게 살피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그건 일부 상층부 이야기고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면 대부분 아, 그렇구나 하며 안타까워하시곤 하죠. 가끔은 전혀 뜻밖의 곳에서 한국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깨닫기도 해요. 이를테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진료받고 필요한 약을 정해진 비용만 내면 쉽게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저에겐 큰 놀라움이었죠. 북한에서의 병원은 약이 부족해 제대로 치료도 못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니 차라리 민간요법이나 시장에서 비싼 약을 사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여기서는 병원 예약을 앱으로도 한다고 하니 저는 진짜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구나 하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노동시간도 한국은 제도가 체계적이라 주어진 규칙만 지키면 임금을 늦추거나 떼일 걱정이 없다는 점이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북한에서 공장 일을 해도 임금이 밀리는 건 예사고 때로는 수령 자체가 고무돼야 옥수수 몇 자루 같은 현물로 오기도 했는데 여긴 월급일이 되면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와 있어서 매번 감탄합니다. 제 통장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찾아 쓸 수 있고 해외 송금도 할 수 있다는데 아직도 그 개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여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특히 밤에도 편의점이나 찜질방에 가서 필요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것, 지하철이나 버스가 촘촘히 연결되어 시간만 맞추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자유와 편리함이라는 걸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어요. 건물들이 촘촘하게 들어선 도심 거리를 지날 때 화려한 불빛과 유리창으로 가득한 빌딩 숲을 보면 정말 북한에서는 평생 볼 수 없었던 장면이구나 싶어 기분이 묘해집니다. 요즘엔 한국어가 상당히 유창해지고 표준 발음도 익숙해졌다고들 하지만 가끔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씩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녹아드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뿌듯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탈북한 친구들과 만나 서로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어느 식당에서 일하니? 같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합니다. 지금 저는 미용실 보조로 일하며 실무 경력을 쌓는 중이고 어머니는 구내식당에서 자리를 잡아 월급을 받아오십니다. 때론 고단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북한에서의 생존 투쟁에 비하면 여기서 겪는 고생은 고생도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믿음이 생겨서 요즘엔 아주 작은 꿈도 품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작은 헤어숍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탈북 과정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와보니 이 자유와 기회는 그만큼 값진 것이었구나 하고 체감하게 돼요. 북한에서만 살았으면 감히 상상도 못했을 풍요로운 문화, 발전된 생활 방식, 그리고 언제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누리면서 제 스스로도 점점 발전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도 된다.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어머니 역시 가끔 그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숨통 트이게 살 줄 누가 알았겠니? 북한에 있을 땐 지금처럼 불빛이 환한 집에서 뜨뜻한 물로 설거지하고 지하철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꿈도 못 꿨다고요. 저희 둘 다 건강을 되찾고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크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방송이나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해요. 아직 북한에는 제가 남기고 온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고 그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계시겠지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늘 무겁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서 더 열심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만약 언젠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 특히나 한국에 와서 본 문화와 발전된 모습들에 대한 놀라움과 감동을 자세히 전해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탈북민들의 경험이 제대로 알려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입니다.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인권이나 자유가 중요한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와 보니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권이 있고 그 선택에 따른 기회도 열려 있어요. 게다가 밤낮 없이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 풍경, 누구나 손안에 쥔 휴대전화 하나로 은행 업무부터 쇼핑, 교통편 예매까지 해치우는 모습, 언제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를 매일매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물론 적응하는 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몰라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제 말투 때문에 혹시 북한분 아니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순간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미 많은 분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도 지원 제도를 통해 안내를 잘해 주셨기에 저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저도 이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저보다 뒤늦게 오는 탈북민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은 도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이상으로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한에서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북한과 한국이 정말 너무나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그만큼 여기서 누리는 자유와 발전된 문명, 다양하고 화려한 문화는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인상적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받은 도움을 조금씩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더 배우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제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참고나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